프레이리의 교사론 9번째 편지 이론적 맥락 그리고 삶의 구체적 맥락. 이 편지에서는 이론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실제 삶의 맥락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의 상황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다루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우리의 사회적인 경험이나 역사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 안에도 비중 있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부각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를 서로 견주어 보며 각 단어들 간의 혹은 전체 문맥과 단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혹은 우호적인 성격을 띤 관계를 수없이 맺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아주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사와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교사로서 가르쳐야 하는 주제와 학생으로서 이해하게 될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모든 관계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에서 벌어지는 실천과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간의 상호 관련성에 특히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주 역동적이든 정체되어 있든 이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환경이 맺고 있는 관계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역사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구성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비판적으로 응시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응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신비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와 세상 간의 관계가 다른 생명체들이 주변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련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습이 시작되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디디고 서 있는 단단한 받침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이 세상은 수많은 관계로 가득 찬 세상으로 재인식되고 역동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천은 자신의 행위를 분명하게 의식하는 주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벌이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해 갑니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에 대한 의식을 각성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만약 주체가 되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이는 단지 세상을 배회하는 모습일 뿐 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행동은 실천에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그런 실천에 힘입어야 자신의 지식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는 실천으로부터 학문을 태동시킵니다. 실천의 맥락 속에서 위상을 인정받는 그런 학문을 말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관한 진리를 밝히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관한 진리를 밝히며 그 밖의 세상 만물에 관한 진리를 밝히는 활동이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밝혀나가야 하는 진리들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요구들에 당면할 때 이에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문은 인간이 의식적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활동이며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결코 역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으로 실천은 그 자체에 대한 학문을 필요로 하며 실천을 통해 관련 학문들을 발전시켜 갑니다. 따라서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과 학문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돌포 바스케스는 여러 학문 분야 가운데 생산력의 발달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바로 물리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물리학이 탄생한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물리학이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학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일했던 그리스의 계급사회나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생산력이 오늘날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어서 굳이 물리학이란 분야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갈릴레오
더불어 근대에 접어든 시기에 나타났고 신생사업 분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한 학문입니다. 이론이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세계로부터 스스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이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캄피나스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아다오 카르도소 교수가 아마존 오지에 사는 인디언 청년으로부터 창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 카르도소 교수는 청년에게 창을 왜 물고기를 향해 던지지 않고 배와 물고기 사이로 던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고기를 향해 창을 던졌어요. 교수님이 제대로 보지 못한 걸 거예요. 우리 눈은 때때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인디언 청년은 그의 삶에 허락된 과학적인 수준에서 그 나름의 방식으로 굴절 현상에 대해 설명했던 겁니다. 인디언 청년은 자신이 물고기를 잡던 방식과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던 방식을 토대로 하여 물고기를 잡을 때 접하는 현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알을 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즉 그런 현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론과 실제라는 두 가지 맥락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행동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제 맥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늘 접하게 되는 하루 일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집에 들어가 직장에 갑니다. 집을 나서 직장에 갑니다. 출근길에는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보이지요. 교통시그널을 지키며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거리를 건너고 빨간불에 멈춰 기다립니다. 이렇듯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는 행동들에는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사회화 과정에서 터득한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이 자동화된 습관처럼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의식하고 성찰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물과 상황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예상과 다르게 일어난 일이나 생소한 일에 주목하고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데 주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맥락에서는 실천 행위와 그 실천에 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실천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구체적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늘 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자연히 모종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앞서 언급한 일상적 상황이 아닌데도, 즉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보다 더 의식하고 주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완벽한 모습이 있다면 자식이 인식론적 호기심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꾸준히 연습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갈 때 교육자인 우리에게 핵심적인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이론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실천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즉 실천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지식의 바탕을 이루는 어떤 학문으로부터 그 실천을 분리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수행하는 실천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거리를 둘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실천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론적 호기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의 문제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과학과 철학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지식에 비추어 생각해보며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바로잡아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좀 더 온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천에 대해 생각하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실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천을 생각하고 새로이 해 나갈수록 우리는 어떤 확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않고는 교육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룰 것이고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대해 고려해야만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를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터득해 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깊이 더해줄 수 있으며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학교에 수많은 학생이 처해 있는 열악한 물리적 교육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낙후된 생활 공간, 부족한 급식,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부족한 독서 시간, 폭력과 죽음을 늘 접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교육에서도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며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건이 분명 이 나라의 수많은 카를로스 마리아 까르멘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한 학교에서 교사 연수 과정을 마친 젊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있곤 했지요. 이들은 모두가 윤택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 여성들이었는데 머지않아 빈민가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발령받게 될 일을 앞두게 되자 마치 엄청난 위협을 당한 것처럼 두려움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교육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빈민가가 어떤 곳인지,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빈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빈민가는 폭력 사건이 빈번하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쉽게 범죄의 수령에 빠지게 된다는 것 정도뿐이에요. 이들은 빈민가가 마치 스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민 지역의 열악한 여건은 잘못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적 약자를 삶으로부터 배제하는 상황에서 약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빈민가를 그저 윤리적 일탈이 행해지는 인신처이자 영혼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할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분노와 격한 노여움과 필연적인 붕괴를 해소할 방법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 민주적 투쟁뿐입니다. 이는 브라질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투쟁입니다. 이 투쟁 없이는 지금 상황이 악화될 뿐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부 각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터널을 만들거나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초록빛 가득한 공원을 다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진정 훌륭한 일의 일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 땅이 생긴 이래로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억압받아 온 빈곤 계급에 속한 이들을 인간화하는 일이 우선 사양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연수와 같은 계속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건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론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이 교사 연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그것이 학습 역량을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누군가를 멍청하게 만드는 힘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교육을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그 맥락이 이후에 그대로 행동의 맥락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과 연관된 이론적 맥락은 특정한 가업의 맥락이자 프락시스의 맥락으로 전환됩니다. 즉 교육을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그 맥락은 이론적 맥락이자 실천적 맥락입니다. 교사 연수에서 이론적인 맥락을 다룰 때에는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가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천적인 교사 연수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교사 연수에서 교육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생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가르친다거나 성 그리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손모양을 어떻게 잡아주어야 하는지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상황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론을 구체적인 상황에 진지하게 적용하는 태도 없이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와 그들의 학생들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사가 순수한 행동이 아니라 실천을 해나갈 동기를 품고 실천의 의미를 깨달아 나가는 그 맥락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틀림없는 것일지라도 이론의 힘만으로는 이론과 다른 맥락적 실천 안에서 지식으로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상황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시작하는 그래서 교사가 배제된 교사 교육 자료에 언급했는데 이 또한 이론과 실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는 예이자 진보적 성향 교육자들이 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40년 전쯤에 저는 페르남부쿠의 산업체 사회공헌 교육센터 운영자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낮자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계급의 부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아이들이 단어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사고의 구조가 드러나는 문장 수준에서 글을 배우기보다 낮자부터 배우기를 선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모들과 교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들도 다 그랬고 지금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배웠던 그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이 낮자 카드를 손에 들고 먼저 글자부터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도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대화는 때로는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실천은 그 실천 행위를 정당화하는 지식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또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삶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점차 일관된 소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이를 모른 채 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학교의 교육 정책에 대해 논쟁하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지닌 권리를 이미 옹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낮자부터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더 엄하게 지도해 달라는 잘못을 부탁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때려야 사내다워져요.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가르칠 때 벌을 주어야 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 중에는 대부분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일부 교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들도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 자유로움에 분노하곤 했고 학습자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외면했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동반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열정과 보상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SESI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 겪은 일들은 제게 무척 뜻깊은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관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앞서 말한 부모들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관철시켜서 아이들의 잘못된 요구를 불식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들은 그저 부모들의 이야기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항상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민주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들의 이야기를 마냥 수용하면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교사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조금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은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교사라면 부모들이 학교의 교육 정책에 대해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해왔고 또 인정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부모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 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대응은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입니다. 부모들의 이야기에 교사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솔직한 대화이자 논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모든 학교에 가서 학부모와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해 질문했습니다. 혹시 비읍, 티읍, 피읍과 같은 말로
처음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학부모 대다수가 보여준 당황한 표정, 놀란 표정, 재밌어하는 표정, 호기심 어린 표정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 조용히 시간이 흐르더군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재촉하듯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학부모를 팔꿈치를 꾹꾹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다른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본 바로는 말하기 시작한 아이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다고 글자부터 말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네요. 대부분 엄마 밥 싫어하고 싶어 같은 말로 처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모든 사람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낮자부터 말하지 않고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엄마 배고파요 또는 엄마 쉬했어요 같은 의미로 자신의 상황을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짤막한 단어를 동원하여 사실 한 단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런 식으로 말문을 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울 때 유독 학교에서만큼은 굳이 낮자부터 외워야 하는 걸까요? 누구도 타인에게 말하는 법을 속속들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말하는 법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즉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적인 말은 후천적인 습득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말을 사회적으로 습득합니다. 말하기는 쓰기에 훨씬 앞서 일어납니다. 말하기는 쓰기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을 발화하는 행위이니 일종의 쓰기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쓰기라고 일컫는 것을 하기보다 훨씬 앞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하고 쓰기 위해서는 써야 합니다. 누구도 걷지 않고는 걷는 법을 익힐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쓰는 법을 익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낙서하는 행동도 분명히 일종의 쓰기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면 쓰기를 시작하는 행동이므로 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쓴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을 칭찬해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말하는 사실 자체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의 대화를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나는 모임에서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임은 우리 주위의 일상 환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모임으로 조금씩 변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무척 많았던 한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10살 난 아이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이를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고 신경절적이며 말을 듣지 않고 참을성도 없고 아주 진들가 나는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 앞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묶어두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던 순간에 그는 실제로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는 상황에 지을 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혼내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혼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피터도 엄마가 자신을 볼 때마다 늘 혼만 내고 벌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싫고 이상하다는 느낌뿐일 겁니다. 피터가 잘못한 것에 대해 혼내시되 방법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터가 하는 행동 가운데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 피터가 느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덜 폭력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터에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피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피터가 놀고 싶으면 당연히 놀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며 함께 놀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지요. 또 공부하는 것이 지겹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감정을 갖는 것은 피터의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해야 할 숙제를 마땅히 다 끝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터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대로 다 누릴 수는 없지요. 어떤 제한에도 구애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피터를 나무에 묶어 둔다거나 매일같이 피터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하고 지루하게 훈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피터가 조금씩 수긍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피터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질 수 있도록 훈육 방법을 바꿔나가
바꿔가면 피터의 생활 태도도 변할 것입니다. 피터와 대하는 건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피터의 아버지는 1년 전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몇몇 집에서 빨래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피터의 누이 동생이 그런 엄마의 일손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피터의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임은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열렸고 피터의 어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그는 부모가 좀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부드럽게 훈육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녀들과 부딪히는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훈육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녀들과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할 여지가 분명히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는 내게 다가와 다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피터를 나무에 묶어두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듯 밝게 웃으며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이론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학생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글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학생들이 글을 배우는 수업에 임할 때 처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지식인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읽고 쓰는 것을 평소에 많이 보아온 아이도 있지만 정반대로 부모가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여섯 칸 정도의 선고용 선전과 상업 광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도 한 교실 안에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루이자 에룬지나가 상파울루 시장이던 시절에 저는 교육사무국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인터뷰에서 비문해자 비율이 높은 인근 지역에 문장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아이들과 성인들이 다양한 수준의 문장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제시되었던 문장 모두는 교육적으로 가르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역 내 여러 학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게 된 문장들은 그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실제에 대해서 서술한 것들이었습니다. 성인 문예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칠레의 한 농촌 개발 지역에 머물며 망명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때에 글을 깨친 농민들이 커다란 나무에 글을 새겨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과 벅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회학자 마리아 에디 페레이라는 그렇게 글을 새길 수 있게 된 농민들을 문자의 씨앗을 뿌리는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문자 해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오직 우리가 단어와 문장을 심어 주어야만 언젠가 글을 읽고 쓰게 될 날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물질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든 새로운 사회적 필요가 일어난다면 문자 해득의 문제는 마을 안에서 스스로 실마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단어나 문장을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들이 읽고 쓰는 힘을 갖도록 돕는 일도 가능할 뿐입니다. 이론적 실천과 변증법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 속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활동보다는 그룹 형태로 진행하면 더욱 생생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룹 형태로만 비판적 성찰 훈련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이 처한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실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룹 형태의 비판적 성찰 훈련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그룹의 리더십입니다. 민주적이고 참여자들을 끊임없이 각성시켜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하며 겸손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유능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룹 형태로 진행하는 심판적 성찰 훈련은 생산적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형태로 비판적 성찰 훈련을 진행하면 실천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문적 역량이
구성원들보다 탁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리더십으로 너무나 익숙한 실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뿐더러 실천 과제를 파고들어 해명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실수를 성찰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고 어렵고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의 배신에 대해서도 삶의 과정을 어렵게 하는 난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룹 형태의 비판적 성찰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할 두 번째 사항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즉 그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판적 성찰 훈련을 함께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성찰 훈련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반대하고 무언가를 왜 반대하며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누구와 더불어 키워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마주할 때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을 분명히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자기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성찰을 통해 모종의 지식을 얻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바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알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이 실천한 바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그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인식과 지식을 제고해 볼 여지를 제공해 줍니다. 나아가 자신이 지닌 지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실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간의 오해와 실수를 발견해 나가는 그룹 형태의 성찰 활동을 이론적 맥락으로 계속해 나가는 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학문적 지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실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필연적인 지평의 확장으로 인해 우리는 실천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를 느꼈고 그때까지 지평을 바라보는 데 사용됐던 렌즈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명확히 보고 난 뒤에는 정체가 드러날 필요가 있던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입니다. 실천에 대한 성찰이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실천에 대한 성찰이 성찰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역동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적 활동에는 이론적 측면에서 실천에 완전히 몰두하고 곰곰이 탐구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탐구 과정에서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텍스트를 읽고 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실 텍스트를 완벽하게 읽고 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고 쓰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잘해 나간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대학원에서 하게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신문과 잡지를 읽으면서 실제 일어난 일들과 그 일들에 대한 논평을 연결지어 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통제와 학교의 일상사회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제작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나 그룹 활동의 일부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모아 진지하게 제작한 비디오 자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천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과 생산과 갱신을 돕는 자료라면 자료의 형태를 가릴 필요가 없고 특정한 형태를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성찰 훈련을 진행하는 그룹에서 실천을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 성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과 함께 성찰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면 각 그룹은 모두에게 타당한 관점에서 발달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성찰 훈련 그룹이 각자의 성찰 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서로 바꿔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룹 A가 자신들의 그룹 성찰 활동을 녹화한 영상을 그룹 B에게 보내주고 그룹 B의 영상을 받는 식이지요. 두 그룹은 각기 영상을 본 후 그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반응을 촬영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활동은 성찰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인상 깊은 활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농촌 주민들이 농학자와 함께 다음 해 수확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을 한 캐나다인 영화 감독이 촬영하여 이 영상을 100km 정도 떨어진 다른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주민들이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 역시 촬영하여 처음에는 촬영했던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영화 감독은
각 마을 공동체 간의 거리를 좁혔고 탄자니아에 관한 지식의 양을 늘렸으며 서로 떨어진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의식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될 가능성도 진작시켰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말하길 이 활동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탄자니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크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순수함에 의지하여 억압적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촉구하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가 곧 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